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금리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리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바로 이분을 모셔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우리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채권 가격 그리고 금리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부터 아마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저도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더 주는데 네. 왜 채권 가격하고 금리하고 반대냐? 금리가 오르면 더 채권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더라고요. 고정금리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채권 앞에요. 고정금리라는 얘기가 생략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은행 정기예금을 가입하러 갑니다. 그럼 정기예금을 가입하러 갔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정기예금을 한 3년짜리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은행 직원이 2%랍니다. 연 2%. 그럼 3년 동안 매년 2% 금리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게 금리가 폭등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연 5%를 준답니다. 3년짜리를 가입하면. 깜짝 놀라죠. 아니 어제 가입해서 난 2%밖에 못 받았는데 5%씩 준다니까 오늘부턴. 그래서 은행을 달려가죠. 이거 다시 바꿔달라고. 근데 바꿀 수가 없답니다. 이건 이미 가입돼가지고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가입한 채권은, 제가 가입한 정기예금은 2%로 금리가 고정돼 있는데 오늘부터는 다 5%로 가입할 수 있으면 그 2%짜리 채권이 너무너무 미워지겠죠. 저만 미운 게 아니라 모두가 이 채권을 미워합니다. 그럼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 내 채권의 금리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경제과 나왔는데 이 2학년 때 대학교 네. 처음 이 개념을 배우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야, 형 외워요 이러면서 저 개념을 외웠거든요. 예, 그냥 저도 외웠습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님을 그때 뵀었어요. 왜지 않고 시험을 봤을 때 대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생길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왜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지? 금리가 올라가면 원래 주가가 떨어지는 거였어? 도대체 금리와 주가는 무슨 관계야? 라는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소로 좀 말씀드리면 주가를 볼 때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가를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주가를 결정을 할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금리가 들어가는 건 팩트입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주가는 떨어질까? 만약 기업이 재무구조도 불안하고 돈도 못 법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그 부담을 크게 맡겠죠. 그럼 주가가 막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만약 기업의 성장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워낙에 돈도 잘 벌고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이 기업이 워낙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배당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거에 시장은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기업의 성장이 강하게 나온다. 이러면 주가가 버티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진다. 혹은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성장이라는 걸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역시 기본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아마 저도 댓글창에 보니까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준에서 기준금리 안 올리다 그랬는데 왜 금리 오른다고 또 이렇게 난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분들이 또 이게 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금리를 올리지 않는데 금리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금리에는 여러 가지 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이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라는 게 있고 시장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금리라는 거,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딱 잡아버리는 거죠. 시장금리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초단기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얘기는 끌어당기면서 끌어올렸다 끌어내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인상했다 인하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 인상 인하라는 표현이 듭니다. 그런데 이 초단기 금리 이외에 다른 영역에 있는 금리들은요 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0년짜리 금리가 인상했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10년짜리 금리가 상승했다,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단기 금리인 기준금리를 멈춰 있는데 시장에서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 기대,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랑 성장이 나올 거라는 기대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단기 초단기 금리인 정책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인상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장기 금리는 상승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지금의 얘기입니다. 네, 가끔 이 금리 상승하고 금리 인상을 네. 약간 혼란스러워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엄연히 다른 거죠. 엄연히 다른 인상은 거죠. 예. 금융당국에서 인상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상승은 시장에서 올라갈 때 네, 쓰는 그렇습니다. 그런 금리를 기준이죠. 인상할 수 있는 거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는 요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거고 네. 시장의 원리에 있어서는 상승 하락 이 표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어쨌든 오르고 있으니까 이건 금리 상승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금리 상승도 보니까 좋은 금리 상승, 특히 주식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좋은 금리 상승과 네. 야, 이거 정말 금리 이런 식으로 오르면 안 돼. 이런 나쁜 금리 상승. 네.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구분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이렇게 무자르게 딱 잘리는 건 아닌데 그 틀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성장이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경기가 좋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주가도 오르고 사람들은 막 다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막 물건을 사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다들 사니까 더 많은 물건을 공급할 필요가 있으니까 투자를 늘리는 거죠. 설비 투자가 늘어나니까 고용 창출이 돼요. 고용이 창출이 되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니까 소비가 늘겠죠. 그럼 소비가 늘면 당연히 경기가 더 좋아지고 기업들은 더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기조에 딱 들어가게 돼요. 이러면 금리가 올라가지만 성장이 같이 나오죠.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도 똑같죠.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성장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시장이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서 투자가 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이거는 착한 금리 상승. 착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좋은 금리 상승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펙 국가들이 네. 원유의 공급을 차단을 해버렸어요. 딱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원유 공급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뛰어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비용이 팍 튀어오르는 거죠. 기업들 주가를 보면은요. 기업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손익이 되는 거죠. 이 손익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의 실적이 됩니다. 근데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비용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손익이 아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비용이 올라가면 이 올라간 만큼을 매출액에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올라간 만큼 판매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 판매가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가격까지 올라가면 살 수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경쟁이 많은 상황에서는 함부로 가격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비용이 팍 튀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익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그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비용이 올라가는. 그래서 최근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냐면 최근에 보면 국제유가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이 같이 뛰고 있죠. 저도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저 수에즈 운하가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진짜 황당한 일이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운송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과연 좋은 인플레이션이냐?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업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형태의 그리고 실물 경제 성장에는 부담을 주는 형태의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걸 좀 구분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금리 상승이 계속될 것을 걱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금리 상승이 앞으로도 이 주가의 악재가 돼서 계속해서 증시를 흔드는 요인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튼실하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상승을 보면은 중앙은행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성장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럼 성장이 어디서 나오는데 라고 하니까 백신과 보복 소비란 얘기죠. 네. 쟁여놨었던 것 갖다가 한꺼번에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소비를. 그러면 이제 물가가 당연히 뛰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물 경제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간 만큼 금리를 올려줘야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를 할 거잖아요. 만약에 저기 금리가 2%인데 물가가 10%씩 오른다. 아무도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의 이자를 더 줘야 될 테니까 이런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금리 상승은 매우 건전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1.7% 수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1.7%면 역사적으로 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성장이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참 좋은 건데요.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는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금리가 1.7%지만 옛날에 비해서 부채가 2배로 늘어나 있다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2배가 넘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금리의 상승이 시장에 부담을 줄까 안 줄까 현재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부채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었던 팬데믹에서의 회복, 백신의 효과와 보복 소비 효과 이 두 가지의 충돌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장이 더 강하다라고 하면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실물 경기에도 지금의 금리 상승이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원래 미국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푼다고 하니까 20년 말에 환율에 대한 전망에서 네.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 당연히 달러와 가치는 떨어질 거고 네. 뭐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 네. 심지어 900원대를 얘기한 증권사도 네네. 종종 봤거든요. 네. 그런데 연초에 웬걸 환율은 어쨌든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 40원 정도. 이건 예측 바뀌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대체 이게 환율은 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환율을 볼 때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항상 이제 설명해 드릴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도 마켓을 볼 때는 결국에는 그 많은 요인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팩터들을 보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성장과 금리라는 게 환율을 결정할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성장과 금리가 있고 다른 나라의 성장과 금리가 있는데 성장이 약하다, 성장이 강하다 이거는요. 만약 성장이 강하면 그 나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 나라 돈을 사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나라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투자했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으니까 당연히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성장과 금리라는 걸 봅니다. 작년도를 보시면은요, 미국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성장이 막 주저앉는 모습이었고, 금리는 돈을 하도 뿌리다 보니까, 돈은 공급이 늘어나고 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다 보니까, 금리도 낮고 성장도 낮은 겁니다. 근데 반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돌아선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중국도 그랬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유독 돈을 많이 푸른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성장과 금리는 낮은 편에 속했죠. 그럼 당연히 달러가 약세 기조를 보였을 겁니다. 근데 올해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신의 보급이 미국에서 가장 빨라요.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미국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장 파트에서는 미국의 성장이 강할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나라는 지금 재정 정책할 때 여력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팍팍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럼 미국은 뜨거워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되니까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보면은 작년에는 금리가 굉장히 바닥 수준이었는데 앞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빠르게 올라왔다는 말씀드렸죠. 성장이 나오고 금리가 올라옵니다. 미국의 성장은 주저앉아 있고 금리는 계속 내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대로 탁 튀어오른 거죠. 그러면 그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오히려 고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백신의 보급이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요즘 뉴스 저도 이제 많이 보면은 옛날에는 백신 뉴스 같은 거 잘 안 봤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 백신이 어느 한 나라에서 뭐 이기주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특정 국가에서 머무르면서 다 이제 이머징 국가로 퍼져나오지 않으니까 이머징 국가는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재정 지출을 했다가는 국가 부도 난다라는 얘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머징 국가라든지 다른 나라의 성장은 좀 주춤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만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머징의 성장과 금리는 약한 편인데 여전히 비슷한데 미국의 성장과 금리가 올라오니까 자금이 역류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좀 연결돼서 원래 어떤 나라 통화가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에서는 네.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런 기사 보고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네. 오히려 달러 강세가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역시 미국은 좀 다르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과 금리라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과 금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성장이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들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성장에 대한 느낌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거는 미국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는 최근에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렇게요. 진짜 경기가 놀랐습니다. 좋지도 않은데 인상을 네.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라질이나 터키나 러시아나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크다. 최근에 보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물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나오지도 않는데 성장이 여전히 빈곤한데도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런 나라는 성장이 주저앉아 버리겠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도 성장이 세게 나와주고 물가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당연히 미국 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가장 좀 전망하기가 어렵다는 게 환율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네. 환율을 조심스럽게 네.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까지 좀 전망을 해본다면 네. 그래도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원달러를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적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비율이 다른 나라 최근에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유입이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고요.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재밌는 거는 다른 나라의 상황에 의해서 이게 간헐적으로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도 이후에 보면은 환율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큰 추세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탁탁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망 자체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말을 딱 놓고 찍고 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 긴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원화의 강세를 지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다양한 이벤트들 또 다양한 되돌림들이 환율이 하락하는 거를 되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강세,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말 정도 이렇게 봤었을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성장이 더 세게 나온다든지 백신의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의 방향성을 잠깐 바꿔놓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편에서는요. 오고영 부부장님께 환율과 금리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좀 배워나가는데 다음 편에서는 그러면 진짜 현안들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und 1, fight.